어떻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27 대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주담대 6억 한도 제한하고 2주택자 대출 금지인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될 때도 개입을 해서 이 쿨다운 하려고 했었고 시장이 굉장히 하락한 경우에도 개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수요 정책하고 공급 정책을 펼쳐요. 그럼 그게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과거 사례를 짚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표에 있는 것처럼 2x2 매트릭스인데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하고 하락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수요 정책, 공급 정책이 어땠냐를 보면은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이제 수요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수요를 그때는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6.27 정책처럼. 대표적인 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도 지속적으로 뭐 LTV를 강화하거나 DTI를 강화하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각종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었죠. 종부세 강화하고 그게 거의 매달 나왔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을 했냐? 사실 이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기대 심리가 워낙에 커버리니까 수요 정책은 작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이 수요 정책도 또 펼쳐요.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니까 막 띄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 때도 2022년에 다 가격이 대폭락하니까 그때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면서 LTV도 늘렸어요. 80%도 늘리고 그때 기준금리도 굉장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뭐 4%짜리 뭐 그리고 40년 만기인가 50년 만기 이렇게 그 새로운 상품도 내놨죠.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작동을 했어요. 수요를 활성화시키는데 가격 하락기에. 또 다른 부분은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정권 때도 LTV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 완화시켰다고요. 박근혜 정권 때 LTV가 80%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 양도세 같은 부분도 굉장히 유예했었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기간에는 수요 활성화 정책이 먹혀요. 근데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요 억제책은 작동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다른 정책들에서 공급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에도 공급 정책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노태우 정권 때 분당을 위시한 신도시, 일개 신도시들 잔뜩 진거하고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보금자리 주택, 서울 근교의 광장에 진 거. 근데 이 공급 확대 측은 정책은 가격이 상승할 땐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 일개 신도시 하면서 강남 집값이 한 7년 빠졌고 이명박 정권이 사실은 2008년, 9년 금융위기를 굉장히 잘 극복한 다음에 가격이 움찔하면서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특히 2010년 가을 뉴스 보면은 강남 집값이 꿈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 보금자리 주택 나오면서 강남 가격이 2013년까지 쭉 빠져요. 따라서 우리가 가격 상승기 때는 수요 정책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었고 가격이 상승할 때는 공급 정책이 나왔을 때 작동을 한다고 보면은 이 공급 정책의 가격이 상승할 때는 작동을 하고 대신에 가격을 하락할 때는 공급을 안 하는 거니까 공급 정책은 불가능하고 다만 가격 하락할 때는 수요 정책이 활성화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를 활성화시키는 LTV 완화 정책 같은 것들은 작동을 한 게 맞아요. 근데 가격이 상승하는 대세 상승기에는 사실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많은 경우 실패를 했었고 공급과 관련된 확대 정책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요 억제책이 굉장히 강력한 게 나왔는데 이거와 동시에 빠른 시일 안에 공급과 관련된 메시지가 지금 전달이 돼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아마 사그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공급 관련된 메시지가 하루빨리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 6.27 대책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주택자 대출 금지, 2주택자에 대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봐요. 이거는 실수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가 아닌 거니까요. 투기 수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2주택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묶어서 수요를 억제시키는 건 맞는데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 6억 한도까지거든요. 주담대 한도가 6억까지 맥시멈. 이게 맞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영상 보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뉴스를 많이 들었어요.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9월 달에 나온 뉴스가 서초구에 있는 특정 단지 33평이 60억을 찍었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의 큰 앵커링 효과인데 그러니까 60억이라는 게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 33평이 60억을 찍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평균적인 서울시 집값 또는 평균적인 중위값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그런 관련된 질문을 하면은 지금 2025년이니까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25평 아파트의 중위값이 얼마인지 대답할 수 있냐? 그럼 강남 3구의 25평 중위값은 알고 있는가? 또 노송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서민주택이 많은 지역에서의 25평의 중위가격을 알고 있냐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까에 대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게 되면은 주담대 6억 원이 사실 그렇게 센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서울시 25평 아파트 중위가격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위가격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9억 원이에요. 9억 원. 물론 강남 3구 25평은 비싸요. 이게 한 16억 정도 하고 노원, 도봉, 성동구를 묶었을 때 이 거대한 서민 밀집 지구에서 25평 중위가격은 더 싸요. 서울시보다 당연하겠죠. 그게 6억 7천만 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33평이 60억 원이라는 거에 앵커링 되는 순간 실질적으로 국민평형대라고 할 수 있는 25평대의 중위가격, 서울시 중위가격, 노도성 지역의 중위가격이 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높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라고요. 그냥 33평도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25년 기준으로 서울시 33평 중위가격이 12억 원밖에 안 돼요. 12억 원. 물론 큰 액수입니다만 12억 원이고 강남 3구는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23에서 24억 원입니다. 즉 서초구의 특정 단지가 60억인 거 비싼 거 맞고요. 근데 다만 강남 3구도 중위가격이 24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노도성 지역의 33평 중위가격은 8억에서 8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슈퍼스타 단지거든요. 33평대 서초구에 있는 단지. 거기에 60억에 앵커링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가격들을 지금 못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생애 최초 주택인 경우에 여전히 LTV는 70%까지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25평 주택, 노도성 지역이 아까 6억 7천이라고 했는데 계산을 깔끔하게 해서 7억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7억에 70%면 7, 7이 49, 4억 9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맥시멈이 6억까지 받는 거잖아요. 그죠? 7억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4억 9천까지 받을 수 있으면은 본인 2억 1천만 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전히 큰 게 주담대 6억 원이라는 거 제한이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9억 원짜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70%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97이 63이에요. 6억 3천까지 받을 수 있는데 9억 원 경우에는 6억 3천이 6억 원을 넘기 때문에 6억 원까지 받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2억 7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3천만 원 더해서 3억 원이 필요한 단계라고요. 그럼 역시 이분도 봤을 때는 9억 원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생애 최초 주택 그 매수자에게 있어서 이게 과연 큰 부담인가? 저는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일으킬 거냐면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서 대해서 앵커링 됐을 뿐이지 9억 원 이하 주택은 사실 지금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노원, 도봉, 성동구 같은 경우에 33평이 9억 원도 안 돼요. 지금 8억 원에서 8억 4천이라고 해요. 즉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2호선 외곽에 있는 서민 밀집 지구의 수요가 몰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10억, 11억짜리 주택에 LTV 70% 살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가격들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9억 이하 주택이 잔뜩 몰려있는 그 단지 또는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부분에 더 큰 수요가 몰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책은 첫 번째는 사실은 저는 2주택자에 대해서 뭐 대출 억제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그걸 넘어서서 정책의 효과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강력한 그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왜냐면은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40억짜리 산다고 했어도 6억밖에 안 나는 거니까. 다만 이게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본 효과는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2호선 외부에서도 뭐 노도성 지역에서도 뭐 거래량이 줄고 패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나왔으니까 패닉 상태가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9억 이하 주택 산데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는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선의 정책이어도 정책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